여러분은 단 한 장의 태극기가 도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캐나다의 한 작은 도시에서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태극기를 들고 조용히 묵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어 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댔죠. 일본 깃발 아니야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시청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후 벌어진 일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이 도시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 태극기는 지금도 경찰서 로비에 걸려 있답니다. 한 장의 태극기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이 여성의 정체는 뭘까요? 왜 태극기를 들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마가렛 블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렛 블룸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경찰청에서 대테러 수사팀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아니, 정확히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켈로나의 경찰서장으로 부임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날은 조부의 기일을 맞아 메이플턴이라는 작은 도시를 지나게 됐습니다. 부임지로 가는 길목이었죠. 차를 세우고 잠시 쉬려던 참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시내 중심가 공원에 자리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였습니다. 기념비 앞에 서니까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워커 장군과 캐나다군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전쟁 시기와 참전 용사들의 이름만 있을 뿐이었죠. 조부는 20살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돌아오실 때는 달랐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자유를 원했는지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가방을 열어 조부가 평생 간직하셨던 작은 태극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깃발이었어요. 조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게 주셨죠. 전쟁터에서 한국 아이가 건네줬다면서요. 깃발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조부를 생각하며 묵념했어요. 바람의 깃발이 살짝 펄럭였죠. 그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경찰관 2명이 서 있더군요. 첫 번째 경찰관이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조부를 위해 묵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경찰관이 태극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일본 깃발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한국 태극기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시위하려고 온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시위가 아니라 묵념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그들 눈에는 제가 수상한 동양계 여성으로만 보였으니까요.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중얼거리더군요. 그 여자가 왜 체포됐는지 아냐고 태극기 들었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게 일본 깃발 아니냐고 말했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부가 목숨 걸고 지켰던 이 깃발을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한국 전쟁의 의미도 태극기의 의미도 모른 채 저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죠. 경찰차에 태워지면서 마지막으로 기념비를 받습니다. 그 차가운 돌덩어리 위에 새겨진 이름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이 도시 사람들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메이플턴 경찰서 유치장은 생각보다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죠. 조사실에서 만난 경찰관들은 제게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 소속이냐? 왜 시위를 하려 했느냐? 누가 시켰느냐고요. 저는 계속 같은 대답을 했어요. 시위가 아니라 묵념이었다고, 개인적인 추모였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깃발을 들고
공공장소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였어요. 무단 시위 혐의, 외국 정치 단체 관련 혐의까지 들고 나왔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인지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정확히 보고 싶었어요. 한 경찰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양, 여자가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깃발을 들고 다니냐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다른 경찰관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다면서 북한 스파이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리고는 동료들과 킥킥거리며 웃었죠.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는 슬펐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그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절실히 느꼈거든요.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경찰관이 속삭였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더 오래 있게 될 거라고요. 변호사도 부를 수 없다고 했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유치장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권력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조부의 태극기는 증거품이라며 압수됐습니다. 그 낡은 천 조각을 플라스틱 봉지에 넣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조부가 평생 품에 간직하셨던 그 깃발이 범죄의 증거가 돼버린 거죠. 밤늦게 간수가 와서 물었습니다. 정말 신분을 밝히지 않을 거냐고요. 내일 법원에 가야 한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밝히기만 하면 이 모든 게 끝날 텐데요. 하지만 그러면 진짜 문제를 놓치게 될 것 같았어요. 이 도시의 경찰들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에요. 새벽녘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조부를 봤어요. 조부는 젊은 모습으로 한국 땅에 서 계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참아라. 마가레사, 내 시간이 올 거야. 유치장에는 저 말고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스패닉 청년 하나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름은 카를로스였죠. 19살이라고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실이 아니었죠.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계산이 안 맞는다고 의심받은 거였어요. 또 다른 칸에는 샤론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샤론은 아들을 찾으러 학교에 갔다가 체포됐다고 했죠. 교사들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샤론의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샤론이 항의하자 경찰을 부른 거죠. 세 번째 사람은 톰이라는 노숙자였습니다. 60을 넘어 보였어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했죠. 무단 침입죄라면서요. 톰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거리로 나온 거였죠. 저는 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요. 다르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말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요.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왜 여기 있냐고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태극기를 들고 묵념했다가 체포됐다고 했죠. 카를로스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 동네 경찰들은 원래 그렇다면서요. 샤론이 끼어들었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아들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가 시위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했죠. 그때도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톰은 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이제는 공원에서 잠도 못 자게 한다고 했어요. 참전 용사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의심한다면서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다른 이유로 여기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사회에서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부가 한국에서 싸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유를 위해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자유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어요.
새벽에 샤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달라 보인다고 했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 같다고 했죠.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특별한 사람이라고. 다만 그걸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나가면 뭐 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 메이플턴 시청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든 시장이 서류를 들고 부시장실로 뛰어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부시장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뭔 일이냐고요. 고든 시장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새 경찰서장 임명 관련 서류였죠. 서류를 본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가렛 블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경찰청 대테러 수사팀 부국장 출신, 켈로나 경찰서장 내정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고든 시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태극기 들고 있다가 체포된 그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오늘 오후에 임명장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했죠. 데이비드가 급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장 대행인 스미스와 통화했어요. 스미스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죠.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스미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설마 그 동양 여자가 새 서장이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고든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죠. 경찰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마가렛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모여서 수군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죠. 한편 저는 유치장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빵과 미지근한 커피였어요. 맛은 없었지만 견딜만 했죠. 간수가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가야 한다고요. 변호사는 부르지 않을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죠. 점심때쯤 스미스 서장 대행이 유치장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저를 보더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고든 시장이 따라왔습니다. 시장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마가렛 블룸 씨 맞느냐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시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시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장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알고 있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수갑을 풀어줬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손목을 비비며 말했어요.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시장과 서장 대행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에 있던 경찰관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죠.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메이플턴 시청 대회의실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새 경찰서장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언론사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죠.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어제까지 유치장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은 경찰서장으로 서 있는 거였어요. 아이러니했죠.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조부의 태극기였어요. 증거품으로 압수됐다가 돌려받은 그 깃발이었죠. 태극기는 한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체포 과정에서 다친 거였어요. 70년을 버텨온 깃발이 하루 만에 상처를 입은 거죠. 저는 그 찢어진 태극기를 기자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것은 제 조부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상징입니다. 이 도시에는 그 기억조차 없더군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답했어요. 슬프다고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크다고 했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위를 하려던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위가 아니었다고, 묵념이었다고 분명히 말했죠. 조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살에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평생 간직하셨던 이 작은 깃발의 의미를요. 제가 말하는 동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시 관계자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들었어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 일은 정치적 시위가 아니었다고요. 그저 돌아가신 조부를 위한 개인적인 추모였다고 했죠. 하지만 이 도시의 경찰들은 그것조차 범죄로 봤다고 말했어요. 한 기자가 예민한 질문을 했습니다. 경찰들을 처벌할 것이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했죠.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태극기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자유와 정의입니다. 조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낯선 땅에서 싸우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도시에서는 그 가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메이플턴에서는 누구도 피부색이나 출신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거라고요. 적어도 경찰서에서만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회견 후 고든 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바꿔나가면 된다고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들었다가 체포된 여성이 사실은 새 경찰서장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경찰서장 취임 첫날, 저는 메이플턴 경찰서 전 직원을 대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약 5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새 서장 마가렛 블룸입니다. 며칠 전에 이곳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그때 많은 걸 배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까지 수배자 취급을 받던 사람이 오늘은 최고 책임자가 된 상황이니 당연했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내부 감찰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를 체포한 두 경찰관은 일단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했어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죠. 한 고참 경찰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들도 규정에 따라 행동한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이 문제라면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고 답했어요. 두 번째 발표는 교육 시스템 개편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찰관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외국인이나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였죠. 세 번째는 공공기억 보호 조례안 준비였습니다. 개인의 종교적, 문화적 추모 행위를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태극기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고요. 저는 자세히 설명했어요. 우선 체포 전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죠. 또한 시민 고발 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었어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죠. 회의가 끝난 후 몇몇 경찰관들이 따로 찾아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너무 급진적인 변화 아니냐고 물었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급진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부분들을 되찾는 거라고 했죠. 스미스 전 서장 대행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요. 이 도시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변화는 원래 어려운 거라고.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체포했던 두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존슨과 밀러였어요. 둘 다 30대 초반의 젊은 경찰관들이었죠. 존슨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서장님인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서장이라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죠. 밀러는 변명을 했습니다. 요즘 테러 위험이 높아서 조심스럽다고, 외국인이 이상한 깃발을 들고 있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죠. 태극기가 테러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그들과 1시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무엇인지, 태극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개인의 추모가 왜 소중한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차 이해하는 것 같았죠.
마지막에 저는 그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 공부해 오라고요. 캐나다가 왜 참전했는지, 그 전쟁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저녁 늦게 서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메이플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작고 조용한 도시였지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곳이기도 했죠. 책상 위에는 조부의 태극기가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부분도 그대로 둔 채로요. 그 상처마저도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메이플턴에는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죠. 첫 번째 변화는 경찰서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이 시작됐어요.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죠.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진지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존슨과 밀러는 한국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꽤 자세하게 조사해왔더군요. 캐나다군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했어요. 밀러가 특별히 인상 깊었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캐나다 군인들에게 태극기를 선물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치 조부가 들려주신 이야기와 비슷했죠. 두 번째 변화는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극기를 든 여성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랬죠. 지역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특별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죠. 학생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수업 당일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줬어요. 저는 조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20살 청년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말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때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면 늦지 않다고 했어요. 세 번째 변화는 차별받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알려지면서 자신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샤론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유치장에서 만났던 그 흑인 여성이었어요. 아들의 학교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마워했죠. 제가 교육청에 연락해서 도움을 준 덕분이었어요. 카를로스도 연락을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사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죠. 경찰서에서 해명, 공문을 보낸 덕분이었어요. 톰 할아버지는 시에서 제공하는 임시 거처를 얻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누군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해준 덕분이었죠. 네 번째 변화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경찰관들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된 거죠. 한 달 후 시민 고발 접수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체포 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젊은 경찰관들은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죠. 어느 날 존슨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고요.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죠. 저는 매일 저녁 조부의 태극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부가 원했던 세상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 말이에요.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부의 태극기를 개인적으로 간직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메이플턴 경찰서 로비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역사 전시 공간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곳에 조부의 태극기를 액자에 넣어 걸기로 했죠.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 시의원들, 경찰관들, 그리고 시민들까지요. 지역 언론도 취재를 나왔어요. 작은 도시치고는 큰 행사였죠.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태극기는 제 개인의 유품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자유와 정의를 상징하는 메이플턴 시민 모두의 유산이라고 했어요. 액자 옆에는 설명 문구를 달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의미, 캐나다군의 참전, 그리고 이 작은 깃발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자세히 적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문구는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조용한 예의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도시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렇게 적어놨죠. 고든 시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6개월 전 일을 언급하며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죠. 존슨과 밀러도 참석했습니다. 둘 다 대기발령에서 복귀한 상태였어요. 징계는 받았지만 교육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는 다문화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죠. 샤론이 아들과 함께 왔더군요. 아이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다면서 저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태극기와 캐나다, 국기가 나란히 그려진 그림이었죠. 카를로스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경찰학과에 진학한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면서요. 뿌듯했죠. 톰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이제는 안정된 곳에서 생활하고 계셨죠.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됐다고요. 행사를 마치며 저는 태극기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조부에게 하는 인사이기도 했고 메이플턴 시민들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국가적 자긍심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누군가 이 로비에 들어와서 이 태극기를 본다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차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빈 서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메이플턴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 전과 같은 도시였지만 완전히 달라진 곳이기도 했죠. 책상 위에는 조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군복 차림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말했죠. 조부,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 손은 체포됐지만 그 손이 들었던 깃발은 이 도시의 정의를 일으켜 세웠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렛 블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먼저 이 귀중한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단 한 장의 태극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를 보셨죠? 70년 전 한국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 캐나다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정의와 평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태극기 한 장이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차별을 없애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태극기가 펄럭이는 곳에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희망이 함께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알고 계신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척척은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함께 응원해요. 다음에도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